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저를 식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저는 웃으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음식이 넘쳤고 접시는 계속 쌓였습니다. 누군가 빈 그릇을 내밀면 저는 말없이 받아들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충이라는 말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들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이어졌고 농담처럼 넘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물을 더 세게 틀었습니다. 접시를 하나씩 닦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지 않으면 표정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시댁 근처로 이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잠깐 쉬는 동안 집안일을 맡겠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밥도 맛있다 했고 집이 깔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안일은 제 몫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제가 안 하면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침에는 늘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밥을 하고 반찬을 데우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식구들이 앉을 자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저는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앉아 있으면 누군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일이 더 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메뉴를 정해주고 저는 그걸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는 하루 종일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물기가 마를 틈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거실에서는 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집에만 있어서 편하겠다는 말, 돈은 못 벌어도 손은 빠르다는 말이 섞여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들어왔을 때 손에서 세제 냄새가 계속 났습니다. 여러 번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였다는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며느리도 식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집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말로 정한 적은 없었지만 제가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생활비는 전부 남편이 관리했습니다. 제 지갑에는 늘 현금 몇천 원만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는 어느 순간부터 제 손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려면 먼저 말을 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부터 확인하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있는 걸 또 사오면 잔소리가 이어졌고 안 사오면 왜 안 샀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카트를 끌면서도 쉽게 물건을 집지 못했습니다. 고기 가격표를 보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과일은 괜히 사치 같았습니다. 간식 코너는 아예 지나쳤습니다. 결국 두부, 콩나물, 라면 같은 것들만 담았습니다. 봉투는 가벼웠는데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탁 위에 장바구니를 올려놨습니다. 영수증은 접지 않고 펼쳐놨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밥 먹기 전에 그걸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금액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듯 숫자를 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반찬이 하나 줄었습니다. 국도 평소보다 적게 끓였습니다. 제 앞에 놓인 접시는 유난히 비어 보였습니다. 식구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상자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따라 나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남은 김치와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괜히 크게 울렸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자리가 없었습니다. 소파는 이미 다 차 있었고 누군가 다리를 뻗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앉을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달부터 조금만 더 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로 끝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허락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며 아침부터 저를 깨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가 옷에 배도록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식탁은 2번이나 다시 차렸습니다. 반찬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만들었고 짜다며 또 고쳤습니다.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계속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하자 저는 자동으로 부엌 안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거실에는 자리가 있었지만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식구들과 친척들은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릇을 나르고 물을 채웠습니다. 숟가락 하나 떨어져도 제 몫이었습니다. 상 위에 음식이 가득 올라가자 시어머니가 제 쪽을 힐끗 봤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밥값하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면 손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생활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먹는 입이 많아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집에 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또 웃음이 났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일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애도 없는데 왜 집에 있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신 말했습니다. 쟤는 밖에 나가면 더 손해라고 했습니다. 집에 붙어 있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가 제 지갑을 달라고 했습니다. 괜히 들고 다니지 말고 맡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건넸습니다. 카드는 그대로 앞치마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돈도 자리도 제 편도 없었습니다. 저녁까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앉았습니다. 손에서 기름 냄새가 계속 났습니다.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일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광고겠거니 하고 끊으려다가 괜히 받았습니다. 낯익은 회사 이름이 먼저 들렸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화를 끊고도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꺼졌는데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집처럼 조용했습니다. 저 혼자만 다른 곳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밥을 먼저 올리고 국을 끓이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식구들이 눈 뜨기 전에 집안일을 끝내려고 서둘렀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지자마자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뭘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이 비었습니다. 그제야 방으로 들어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누르자 화면이 천천히 켜졌습니다. 예전에 쓰던 폴더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회사 로고가 찍힌 메일이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일정표와 자료 요청, 회의 시간표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료를 다시 만들고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빠진 부분을 채우고 문장을 고쳤습니다. 머리가 이상하게 맑아졌습니다.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였습니다. 제 이름을 먼저 찾았습니다. 설명을 끝내기도 전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의자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첫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너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가 그대로 기준이 됐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대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덕분에 숨통이 트였다고 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괜히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제 계좌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름으로 찍힌 급여였습니다. 복귀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매일 제목들이 달라졌습니다. 단순 자료 요청이 아니라 급함, 확인 필요, 직접 검토 요청 같은 단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일이 끝났습니다. 오전에만 전화가 5통이 왔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이 저를 찾았습니다. 예전 담당자가 아니냐고, 다시 맡아줄 수 없냐고 했습니다. 말투가 다급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빠진 뒤로 계약이 몇 건이나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빠진 조항이 보였고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처리한 티가 났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자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빠진 부분을 채우고 손에 나는 조항을 지웠습니다. 저녁 무렵 수정본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래처에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야 말이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소 직전이던 계약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 오후 대표가 직접 연락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급했습니다. 요즘 계약이 자꾸 깨진다고 했습니다. 내부가 정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온 뒤 처음으로 회사 분위기가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또 하나의 계약이 연장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신규 계약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숫자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찾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결제 전에 먼저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말이 하루에도 여러 번 들렸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회사에서는 이미 제가 마지막 확인 단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 회사가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월요일 아침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매일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회의 일정이 갑자기 3개나 추가됐습니다. 전부 긴급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첫 회의에 들어가자 화면에 매출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선이 아래로 꺾여 있었습니다. 지난달보다 계약 3건이 취소됐고 이번 달 예정이던 신규 계약도 2건이 보류됐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자료를 넘겨보니 계약 조건이 엉망이었습니다. 상대에게 유리하게 바뀐 조항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검토 없이 급하게 도장 찍은 티가 났습니다. 거래처에서 항해 전화도 왔습니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신뢰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대표 목소리가 점점 굳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핵심 거래처 한 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그 회사 매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그 계약이 끊기면 분기 실적이 그대로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다음 달 구조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처음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빠진 조항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접 넣던 안전장치들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게 없으면 상대가 언제든 계약을 끊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밤까지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포기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대표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로 회사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미 끝났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저와 대표 둘뿐이었습니다. 불이 절반 꺼진 회의실에서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핵심 거래처 계약이었습니다. 회사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이었습니다. 해지 통보 메일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이 계약이 끊기면 이번 분기는 적자였습니다.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조건이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넣어두었던 보호조항이 전부 빠져 있었습니다. 상대가 언제든 손해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왜 이런 계약을 그대로 보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대표는 포기한 얼굴로 의자에 기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지 않았습니다. 예전 버전 계약서를 찾아냈습니다. 메일함 깊숙한 곳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빠진 조항을 다시 넣고 손에 나는 조건을 고쳤습니다. 수치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상대 회사에도 이익이 남는 구조로 다시 설계했습니다.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바꿨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수정본이 완성됐습니다. 곧바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조건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1시간 뒤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졸린 얼굴들 사이에서 저는 혼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정적인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이 끊기면 서로 손해라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상대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전 10시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계약 유지, 조건 일부 수정 후 연장. 그 한 줄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대표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한참 보다가 아무 말 없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보류됐던 다른 계약 2건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매출 그래프가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큰 고비 넘겼습니다. 대표가 제 쪽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회사 당신이 살렸다고요. 월요일 아침 전사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사업 총괄이사 선임, 대외 계약과 협상 정권 위임, 모든 결제는 재확인 후 진행.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회사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거래처 하나만 연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업무 시간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세 사람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였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부터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총괄이사님, 자료 준비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회의는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규정이 적힌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개인 청탁은 불가, 예외 없음.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설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직원이 다시 들어와 말했습니다. 총괄이사님, 다음 일정 있습니다.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로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 앞에 서면 시어머니가 먼저 고무장갑을 끼고 제 손에서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늘 끝자리가 아니라 가운데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거운 걸 들려고 하면 말없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시누이는 부탁 대신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심부름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지갑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처음으로 제가 제일 편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함이 바뀐 건 회사였지만 달라진 건 집 아니었습니다.